안녕하세요. 저는 손주들을 봐주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 60대 여자예요. 첫째 딸이 낳은 아이가 셋인데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어서 자주 저희 집에 오고 있어요. 토끼 같은 손자, 손녀들 유치원 등하원을 맡아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느라 친구들 모임에도 자주 못 나가고 그래요. 친구들은 이 나이에 아직도 자식들에게 매여 있다고 저더러 답답하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는 더없이 행복하고 좋아요. 이런 제가 이해 안 되는 분들도 계시죠? 아마 저도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다면 아이들 챙기는 걸 힘들게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끔찍한 일은 입에 담기도 힘들지만 다른 사연자분들처럼 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용기 내어 봅니다. 애써서 살아온 제 인생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저는 오남매 집안에서 둘째로 태어났어요. 바로 위에는 장남인 오빠가 있고 아래로 여동생, 남동생이 셋이나 있었죠. 엄마 아버지는 보통의 시골 분이셨는데 소 키우고 벼농사 지어서 저희 오남매를 먹여 살리셨어요. 논일, 밭일이 손이 참 많이 가는 일이라 부모님은 이른 시간에 나가셔서 해질녘에나 집에 들어오셨고 집안일과 식구들을 챙기는 일은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도맡게 됐어요. 오빠는 장남이라 공부한다고 바쁘고 동생들은 나이가 어려 챙겨줘야 하고 울고 싸우고 하는 동생들이 싫을 때도 있었지만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군말 없이 제가 다 챙기고 했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소 뒷발에 채이셔서 알아 누운 적이 있어요. 소똥을 치우려고 들어가셨다가 봉변을 당하셨는데 자리에 누워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엄마 걱정에 아버지도 근심이 깊으셨고 천지분간 못하고 떼쓰는 동생들 사이에서 엄마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어요. 엄마, 많이 아파? 약은 먹었어? 그래,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나을 거야. 지금 며칠이나 지났는데 못 일어나잖아. 아버지한테 병원에 가자고 할까? 병원에 가도 똑같아. 며칠 더 있으면 나을 거야. 엄마, 죽지 마, 응? 엄마가 죽기는 왜 죽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동생들 밥이나 줘. 응. 어린 마음에 엄마가 죽을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안일 더 많이 하고 동생들 더 잘 챙기고 그랬죠. 말 잘 듣고 있으면 엄마가 금방이라도 나을 것처럼요. 다행히 며칠 뒤에 엄마는 일어나셨고 누워 지내는 동안 식사도 잘 못해서 허약해진 몸으로 다시 밭일을 나가셨어요. 아버지는 엄마를 아프게 한 소를 팔아버리셨고요. 집에 하나 있는 소를 판다고 엄마가 얼마나 성질을 내셨는지 몰라요. 더 키워서 팔아야 하는데 일찍 판다고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팔아버리셨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이나 외양간을 비워두셨고요. 그때 엄마가 일어나지 못해서 아버지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앞에서 크게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속이 속이셨겠어요. 말수도 없고 무뚝뚝하신 아버지지만 엄마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엔 엄마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당뇨가 있으셨던 엄마는 자려고 누우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나셨어요. 엄마, 왜 그래? 어디가 아파? 병원에 가보자, 응? 너는 오빠랑 동생들 챙기고 학교나 다녀와. 낮에 병원에 다녀올게. 꼭 가야 해. 알았지? 꼭 다녀와야 해. 그래, 그래. 소 때문에 쓰러진 전적이 있어서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학교에 간 동안에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하셨지만 걱정 때문에 학교 수업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듣고는 학교가 마치자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아버지와 병원에 다녀오셨지만 또 며칠이 지나도록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엄마는 점점 기력이 약해지셨고 식사 양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버티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돌아가신 엄마를 발견한 건 저였고요.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밥부터 하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밥솥에 밥을 안 치고 엄마를 보러 방으로 갔죠. 작은 방에 혼자 누워 계셨는데 미동도 없는 게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조심스레 엄마를 흔들었지만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엄마, 엄마? 엄마 일어나! 제가 흔들자 옆으로 누워있던 엄마가 몸을 돌렸고 잠든 듯이 눈을 감고 있는 엄마의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숨을 쉬지 않으셨죠. 엄마 왜 그래? 아버지! 엄마가! 울음 섞인 제 고함 소리에 아버지와 오빠가 급하게 방으로 들어왔고 곧이어 오빠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눈 떠봐! 눈 떠봐! 오빠도 저도 뒤늦게 일어난 동생들도 대답 없는 엄마를 붙들고 엉엉 울었죠. 그렇게 엄마와 저희는 헤어지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 한창인 나이에 돌아가신 엄마. 제 기억 속의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가신 것밖에는 남은 게 없어요. 가끔 동생들 얼굴을 씻겨주면서 웃으시던 엄마 얼굴이 잠시나마 위로가 될 뿐 함께 좋았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몇 년 뒤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어요. 마을에 혼자 지내던 여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오더니 그 여자와 아버지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재혼 소식에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다른 여자랑 살아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 아버지는 배신자야. 뭐? 이 지지배가 어디서 소리를 질러? 아버지는 여자 없으면 못 살아? 왜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는 건데? 시끄러! 어디 어른이 하는 일에 입을 대! 버르장머리 없이! 있는 악 없는 악 다 부려서 반대를 했지만 제 의견 따윈 소용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끝내 그 여자와 결혼을 하셨고 저희에게는 새엄마가 생겼어요. 어쩌면 아버지는 어린 동생들 때문에 엄마의 자리를 메워야 한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지만 당시 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새엄마가 들어오고부터 저는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마쳤지만 집으로 가기 싫었고 새엄마와 한 지붕 아래 있는 게 견딜 수 없이 싫었어요. 자꾸 삐딱선을 타는 저에게 오빠가 뭐라 했지만 그 말도 듣기 싫었고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집에서 나가 살겠다고 벼르면서 학교 생활을 했고 마침내 졸업을 하고 저는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집에서 나가 살려면 시내로 나가서 취직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잠잘 방도 구해야 하고 급한 대로 숙식이 가능한 생산 공장에 가서 취직을 했죠. 마침 그곳에는 저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하러 온 여자애들이 많았고 덕분에 새로운 곳에서의 적응은 빨랐어요. 너는 왜 여기 들어온 거야? 나? 집에 있기 싫어서. 너는? 나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내가 벌어서 집에 생활비 보내줘야 해. 동생들이 나만 보고 있거든. 나는 엄마가 없는데. 새엄마가 싫어서 집 나왔어. 그랬구나. 우리 여기 있는 동안에 친하게 지내자. 그래, 좋아. 그렇게 일하러 온 또래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집집마다 사연이 없는 집이 없었어요. 부모가 없이 할머니랑 살다가 일하러 온 아이, 어려운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기숙사로 온 아이 등등 하나같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있었고 그 때문에 저희는 더 친해지게 됐어요. 각자의 아픔이 동료애로 똘똘 뭉쳐지게 해줬죠. 그때 사귄 제일 친한 친구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평생 친구를 그때 사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오래 일을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친구들 덕분에 계속 일을 하게 됐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직장을 계속 다녔어요. 지금의 남편은 당시 친구가 사귀는 남자의 친구였는데 같이 어울려 놀다가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라 모임을 할 때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됐죠. 그런데 의외로 저와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워낙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라 저에게 관심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과감하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싫지는 않았고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사귄 뒤 결혼식까지 올리게 됐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 무뚝뚝한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맘먹고 생각해보니 아버지와 성향이 많이 비슷했어요. 말수 없고 좋다 싫다 표현도 잘 안 하고 묵묵히 다른 사람 배려만 하는 그런 사람. 저도 어쩔 수 없이 엄마 자식인가 보더라고요. 원망하면서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랑 결국엔 결혼을 하니 말이에요. 결혼식 날 혼주석에 앉은 새엄마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먼저 간 엄마 생각이 얼마나 나던지 다행히 새엄마가 동생들을 잘 챙겨주신 것 같아 고마웠지만 그것과 별개로 엄마가 돌아가신 것 자체로 저에겐 지울 수 없는 아픔이라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잘해줄게. 울지 마. 응. 하늘에 계신 엄마가 안심하실 수 있게 나 잘 살 거야.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남편과 결혼하면서 누구보다 단란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부모로서 정말 노력하면서 살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남편과 참 행복했어요. 아버지처럼 무뚝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또 달랐죠. 은근슬쩍 저를 챙겨주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 챙겨주기만 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남들 챙기는 게 익숙한 저였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챙겨줬으니까요. 추운데 왜 맨손으로 나왔어? 자, 내 거 껴. 괜찮은데 당신도 춥잖아요. 이거 껴요. 아니야, 얼른 껴. 추워지면 손발 차갑잖아. 고마워요. 같이 살면서 작은 것들 소소하게 챙겨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퇴근길에 빈손으로 오는 날이 없었고요.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 때는 붕어빵, 군고구마 같은 간식거리를 사왔고 제가 콜록거리면 유자차를 사와서 따끈하게 건네주기도 했고요. 말수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행동에서 느껴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까? 그때 저는 임신을 했고 이듬해 아들을 출산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엄마가 될 수 있게 해준 내 사랑스러운 아들. 집안에서도 첫 아이라 시댁에서도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고 아들이라 더 좋아하셨고요. 남편도 자신을 닮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뻐했어요. 모든 이의 축하를 받으며 태어난 내 아이.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요. 왜냐하면 아들이 첫 돌이 되기 전에 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거든요. 지금은 이 얘기를 할 때 가슴이 찡하고 아프기만 하지만 당시에는 견디기 힘들어서 졸도도 몇 번이나 하고 그랬어요. 자식을 병 때문에 눈앞에서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당시 숨을 쉬지 않는 아들을 발견했을 때 어린 날 엄마를 발견했던 그날이 떠오르면서 저는 발작을 하고 말았어요. 온몸이 베베 꼬이면서 입에는 거품을 물고 눈이 허옇게 뒤집혔다고 남편이 얘기해 줬지만 그때 기억은 아무것도 나지 않았죠. 머릿속이 정전이 된 것처럼 까맣게 되어버렸죠. 얼마 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입원실이었어요. 곁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고 멍한 표정으로 넋이 나가 있었죠. 여보, 우리 승찬이는? 승찬이는... 울지 말고 말을 해. 우리 승찬이는? 승찬이 어딨어? 어딨냐고? 진정해. 당신도 알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팔에 꽂힌 링거를 억지로 떼내며 아들을 찾으려고 일어섰어요. 그런 저를 남편이 저지했고 저희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끌어안고 울기만 했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은 뺏어가는 건지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살고 싶지도 않았고 죽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했지만 차마 용기가 없어 죽을 수도 없었죠. 무슨 정신으로 아들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의 기억은 띄엄띄엄 생각나기만 하고 선명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을 화장하고 강물에 흘러보내면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았지만 겨우겨우 정신줄을 붙들었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알겠지? 형체도 없는 아들을 뿌리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곁에 선 남편 덕분에 몸을 겨우 지탱하고 앉아 그렇게 아들을 보냈어요. 이후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의욕이 모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채 집안에서만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었어요. 여보, 저녁 먹어. 어서 일어나 봐. 안 먹을 거야. 지금 며칠째 물만 먹잖아. 좀 일어나 봐. 어서 밥 먹어. 안 먹는다니까? 지금 나 줄초상 나게 하려고 이래? 어서 일어나. 남편은 저에게 조금이라도 먹이려고 애를 썼고 저는 입안에 들어오는 음식을 죄다 뱉어냈어요. 자식 잃은 어미가 살겠다고 먹는 게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이대로 아이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고 그런 저 때문에 남편도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이 번갈아가며 저희 집에 왔고 친정 오빠와 동생들도 수시로 집으로 왔어요. 남편이 일을 하러 간 사이에 제가 혹시나 나쁜 선택을 할까봐 다들 신경을 많이 써줬죠. 모두들 마음을 써준 덕분인지 저는 조금씩 상태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려지고 묻어졌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가슴에 묻고 살게 됐어요. 그렇게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남편은 어느 정도 제가 괜찮아지자 아이를 갖자고 했어요. 시댁에서도 지나간 일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손주를 보기를 원하셨고요. 하지만 저는 무섭기만 했죠. 혹시나 또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걱정이 앞섰죠. 그 아픈 시간을 다시 보내게 된다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질 것 같았어요. 너 언제까지 이럴 거냐? 애비도 지 닮은 자식 하나는 있어야지. 지나간 일에 자꾸 신경 쓰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니, 이 사람도 노력하고 있어요. 시끄럽다. 나도 나이 자꾸 먹고 있어. 나 죽기 전에 자식 낳고 사는 걸 보여달란 말이다. 어머님은 남편이 자식 하나 없이 살까봐 노심초사셨어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나 저도 당시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말씀이 야속하기만 했고요. 남편도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걸 알기에 어렵게 마음을 먹고 다시 아이를 가지는 걸 노력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인지 임신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첫째 때도 어렵지 않게 임신이 된 터라 쉽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어요. 혹시나 싶어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른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며 남편도 저도 기다림에 지쳐버렸어요. 시어머님이 역정을 내신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결국에는 이 모양 이 꼴이냐? 남들은 펑펑 잘 만났는데 너는 뭐가 모자라서 안 된다는 거니? 애를 안 낳아본 것도 아닌데 왜 임신이 안 되냔 말이야? 어머니, 이 사람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노력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으이구, 불쌍한 내 아들. 있는 자식도 죽어버리고 평생 자식 하나 없이 어떡하노 어떡해. 시어머님의 푸념을 들으면서 저는 말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자기 아들 생각에 저리도 야속한 말을 하시는 게 너무나 서럽고 서운했죠. 돌아가신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던지 죄인 아닌 죄인이 돼서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소리 죽여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노력해도 되지 않는 임신에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고 지낼 때 집을 이사하게 됐어요. 남편의 직장이 사무실을 옮기면서 저희 집도 그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사를 하는 날 마침 옆집 사람도 같이 이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희도 오늘 이사를 왔는데 같은 날 이사하시네요. 그러게요. 신기하다. 저희는 작년에 결혼했는데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쪽으로 왔어요. 아, 신혼부부시구나. 아까 지나오면서 슬쩍 봤는데 가구들이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언제 차 한잔 해요. 옆집에 이사 온 여자와 인사를 나누면서 참 싹싹하고 사람이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신혼이라고 했지만 결혼이 늦은 건지 저랑 나이가 비슷하게 보여서 더욱 친밀감을 느꼈고요. 제 신혼 때가 생각이 나서 흐뭇하기도 했죠. 이사를 하면서 옆집엔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했는데 사람들이 좋아 보여 안심도 됐어요. 이사는 점점 마무리가 되어 갔고 거의 이삿짐을 다 옮겼을 때쯤 이상한 걸 보게 됐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는데 그 안에서 짐 정리를 돕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작고 마른 몸짓의 아이였는데 그 작은 손으로 이사를 돕는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라고 들었는데 큰아이가 있어서 고개가 갸웃해졌어요. 게다가 자기 물건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걸레를 손에 들고 여기저기 닦고 있는 모습이 좀 남달라 보였어요. 옆집 여자가 나이가 있어 보이니 그 여자 아이인가? 재혼을 했나?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어림짐작을 하며 이내 저도 신경을 끄고 이사 마무리에 바쁘게 움직였어요. 여보, 우리 이쪽으로 이사 잘 온 것 같아. 그지? 확실히 집은 남향이 좋은 것 같아. 그러게. 해가 이렇게 집에 잘 드니까 밝아서 좋아. 그지? 더가 좋으니까 우리 집에도 좋은 일 많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 편하게 가져. 알았어요. 그 옆집에 신혼부부라는데 큰애가 있어. 한 대여섯 살 정도 돼 보이는 애? 신혼부부인데? 이상하네. 조카인가? 남편 말을 들으면서 조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같이 산다고 다 부모 자식 간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끝에는 또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세상을 뜬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면 옆집 아이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몇 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아이 생각은 불쑥불쑥 떠올라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어요. 새로 이사한 집은 잠도 잘 오고 동네도 깨끗하고 좋았어요. 옆집 부부와도 오가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며 지냈기에 사이가 좋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이상한 것을 보게 됐어요. 밖을 오가며 옆집 아이와 자주 마주쳤는데 볼 때마다 아이가 평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날도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가는데 아이가 복도에 서 있더라고요. 양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말이에요. 너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그래, 근데 집에 엄마 안 계셔? 계세요. 집에 계신데 네가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네. 8살이라고 하는 아이는 제 눈치를 보면서 대답도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입고 있는 옷도 마주칠 때마다 입고 있던 그 옷이었고 많이 낡아서 소매가 해진 부분도 눈에 보였어요. 옆집 여자랑 남자는 옷도 멋쟁이처럼 입고 다니고 차도 비싼 걸 몰고 다니는 걸 봤는데 아이가 하고 다니는 행색은 전혀 맞지가 않아 자꾸 이상하게만 보였어요. 쓰레기 봉투가 무거워 손이 뻘개진 걸 보고는 제가 대신 봉투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물었어요. 저기, 혹시 집에 같이 사는 분들 부모님이시니? 아이가 제 질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너무나 수상한 가족들이었으니까요. 아이는 제 질문에 불안한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가 부모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별말 없이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수상한 모습은 이후로도 계속 보였어요.
같은 층에 살고 있기 때문인지 복도에서 아이와 자주 마주쳤어요. 볼 때마다 아이는 늘 뭔가를 들고 있었고 같이 있는 옆집 여자는 아이의 짐을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들고 있는 짐이 무거워 아이 얼굴이 시뻘개져 있는데도 전혀 도와줄 생각이 없는 옆집 엄마. 답답한 마음에 제가 도와주려고 하면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며 짐을 받아들고는 하더군요. 밖에서 봐도 그 정도인데 집안에서는 더 많이 시키겠다 지레 짐작이 됐어요. 세상을 떠난 제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딱 8살이 될 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옆집 아이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한창 클 나이에 키도 작고 마른 몸이 아무리 봐도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간식을 챙겨 다니다가 아이와 마주치면 간식을 주고는 했어요. 작은 손으로 제가 준 과자를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한 번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옆집 아이가 나타났어요. 조심스레 제가 있는 곳으로 오더니 가만히 서 있더군요. 이사 온 뒤로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에 인사를 하고는 놀이터에 가서 놀라고 했어요. 아이는 가방을 벗어두고 미끄럼틀에 올라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데 정말 재밌게 놀더군요. 가끔 제가 있는 곳을 쳐다보면서 아는 체를 하며 노는 아이 모습에 죽은 아들 생각이 불현듯 나서 마음이 시큰해질 찰나 옆집 여자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지 놀이터로 다가오며 아이를 불렀어요. 은혜야, 너 밥은 해놓고 여기서 노는 거야? 신경질적으로 내뱉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8살 애한테 밥 해놨냐고 다그치는 모습이 절대로 엄마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이는 기겁을 하고는 얼른 가방을 메고는 옆집 여자에게 쪼르르 달려갔는데 그 여자가 대뜸 아이 머리에 꿀밤을 때리더군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제 귀에 딱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였어요. 제가 놀라서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주춤하더니 아이를 끌고 집에 가버리는 거였어요. 아무리 봐도 엄마가 아닌 것 같았죠. 새엄마인가 싶었지만 옆집 남자도 아이에게 시큰둥한 모습이었고 또 둘이 닮지도 않았기에 거기도 친아빠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 아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들을 수가 있었죠. 겨울이 시작되고 찬바람이 불 때였는데 저녁 모임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차가운 복도에 앉아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너 추운데 여기서 뭐해? 집에 못 들어가요. 왜? 열쇠가 없어요. 뭐? 열쇠가 왜 없어? 어머, 몸이 얼음장 같네. 집에 아무도 없어? 저는 옆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이의 몸은 차갑기만 했어요. 저는 아이를 급히 저희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시간이 늦은 터라 옆집 아이를 데리고 나타나는 저를 보고 남편이 깜짝 놀라 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를 식탁에 앉힌 뒤 따뜻한 우유를 한 잔 줬어요. 아이는 저녁도 먹지 않았는지 그 뜨거운 걸 후후 불어대며 급히 마셨어요. 우유잔을 든 양손은 다 부르터서 새빨개져 있었고 아이 얼굴은 푸석한 것이 윤기라곤 없었어요. 너 왜 열쇠가 없는 거야? 부모님은 어딜 가셨고? 그게 괜찮아. 우리한테 말해봐. 걱정할 거 없어. 엄마가 어제 저한테 화가 나서 열쇠를 뺏어가셨는데 오늘 안 주셨어요. 엄마가? 그런데 왜 아직도 안 오신 거야? 엄마 아빠는 자주 늦어요. 저와 남편은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 혼자 집에 두고 저녁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는다니. 게다가 오늘은 열쇠가 없어서 아이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으니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더군요. 저희는 아이에게 늦은 저녁상을 차려줬어요. 먹어도 되는지 계속 눈치를 보던 아이는 곧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구는 건지
저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너 지금 같이 사는 분들 친부모님 맞아? 아니요. 사실 저 입양된 거예요. 그랬구나. 아이는 우리 부부가 챙겨주는 걸로 마음이 놓였는지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말을 듣고는 더욱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아이는 작년에 이 부부에게 입양이 됐다고 했어요. 어릴 때 보육원으로 들어와서 두세 번 입양을 갔다가 파양됐다고 했고 그러면서 나이가 많아져 더 이상 입양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부부를 만나게 된 거죠. 아이는 옆집 부부에게 입양이 된 후부터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청소, 빨래, 집 정리 모두 아이가 한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옆집 여자의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그날 저녁밥을 주지 않는다는 소리에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아줌마 아저씨, 제가 얘기한 거 다 비밀이에요? 엄마가 들으시면 속상하실 거예요. 저는 저를 입양해준 엄마 아빠가 좋아요.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그럼 비밀로 해야지. 걱정하지 마. 네. 아이의 말에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고 아이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나쁜 사람들 같으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이 어린아이에게 그 모진 짓을 하는지 아이가 가여워서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어요. 그 질 나쁜 인간들도 부모라고 좋아한다 말하는 아이가 너무나 안쓰러웠죠. 남은 밥을 마저 먹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옆집 부부가 떠드는 소리였고 이제 집에 온 것 같았죠. 아이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희 부부에게 인사를 하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맘 같아선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은 옆집 부부가 아이의 보호자이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가 옆집 초인종을 누르자 옆집 여자가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요. 어디 있다가 이제 왔느냐, 집이 왜 이리 엉망이냐 하며 신경질을 내는데 그 소리를 들으며 이제야 그동안 이상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저는 아이에게 모든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옆집을 찾아갔어요. 아이에게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를 한잔 하자고 하면서 제가 본 것들을 얘기했죠. 어린아이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자 그 여자가 발끈하면서 저에게 퍼붓기 시작했어요. 이봐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야? 듣자 듣자 하니 좀 주제 넘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말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한테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당신이 얘 엄마야? 어? 내가 엄마야. 내 새끼 내가 알아서 하는데 당신이 왜 끼어드냐고? 그 여자는 파르르 떨면서 저에게 퍼붓고는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차 싶더군요. 괜히 그 여자가 아이에게 화풀이를 할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밖을 주시하고 있는데 다행히 별일 없이 넘어가는 것 같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남의 집 일에 자꾸 간섭하지 말라며 충고도 했어요. 저 때문에 아이가 더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면서요. 그 말에 100번 공감을 하며 제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데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며칠 동안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복도에도 놀이터에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제 걱정은 더욱 커져갔어요. 그러다 옆집 여자를 만났는데 역시나 걱정이 현실이 됐더군요. 은혜 요즘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요? 이 아줌마가 또 참견이네. 걔 파양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참견해서 걔 파양했다고. 당신 때문에 걔만 피해봤지 뭐. 어떻게 애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실컷 부려먹고 다시 파양을 시켰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성인군자 납셨네. 그러면 당신이 데려다가 키우던지. 너 그러고도 두 발 뻗고 잠이 와? 할 짓이 없어서 애한테 그러냐고? 참네, 별꼴이야 진짜. 맘 같아선 정신 차리도록 패주고 싶었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 같았어요. 옆집 여자는 제가 화를 내니까 도망치듯 자기 집에 들어가 버렸고 집에 들어온 저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저를 보며 맑게 웃어주던 그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입양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던 아이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옆집 사람들도 가족이라며 좋아한다고 했던 아이의 말이 떠오르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인근 보육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봤지만 악마 같은 그 여자는 알려주지 않았고 별 수 없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 알아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그런 저를 말렸지만 눈물을 흘리며 제 마음을 얘기해주자 남편도 발벗고 아이를 찾는 걸 돕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전화통을 붙들고 매달린 결과 저희는 결국 그 아이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아이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를 마주했을 때 아이는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줬어요. 그때 제 기분은 마치 먼저 떠난 제 아이가 다시 저를 찾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은혜야, 아줌마 저 보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 아줌마가 우리 은혜가 너무 보고 싶었어. 정말요? 저도 아줌마 생각 가끔 했는데. 정말이니? 내 생각이 났어? 네, 나를 낳아주신 엄마가 아줌마 같은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했어요. 은혜야, 아줌마가 은혜를 낳지는 않았지만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데 허락해 줄래? 네? 아줌마랑 아저씨는 은혜가 우리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 아줌마. 가족이 되어달라는 말에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저희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더군요. 울면서도 웃는 아이. 제 딸은 그런 아이였어요. 그날 보육원에서 만나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어요. 남편도 찬성한 일이지만 시댁 어른이 걱정이 됐죠. 하지만 그분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이 아이를 무조건 입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허락을 구했어요.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뭘 한다고? 입양을 해? 무슨 짓을 해서든 임신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다 큰 애를 데리고 와서 자식 삼는다는 거냐? 네가 내 자식 신세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머님 허락해 주세요. 저 이 아이 꼭 제 딸하고 싶어요. 아이고 조상님,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내 아이 신세 망칩니다. 아이고 조상님. 시어머님은 노발대발하시며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저도 그 아이가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입양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는 집을 나와버렸죠. 제 행동에 노하신 시어머님은 이제 시댁으로 오지 말라고 연 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에게 이혼하라는 말씀도 하셨더군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그러셨을까 싶지만 나는 안중에도 없으신 것 같아 그게 또 서러웠죠. 그래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면 입양하자. 나는 괜찮아. 나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해도 돼. 여보, 정말 고마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 이사도 했어요. 아이가 그동안 받은 상처들 다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죠. 우리와 가족이 된 아이는 키가 쑥쑥 자라기 시작했고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뭐든 잘하는 밝은 아이로 컸어요. 크는 동안 자식으로서 저희에게 기쁨을 줬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줬어요. 비록 시댁과는 왕래가 줄어들었지만 아이 덕분에 저는 상처를 많이 이겨낼 수 있게 됐고 남편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됐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이는 고등학생이 됐어요. 3월 입학식 날 저희 부부는 시간을 내서 아이의 입학식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는 많이 커서 아가씨 같은 모습이 된 아이를 보며 흐뭇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어요. 지난 10년이라는 시간이 어찌나 쏜살같이 흘러갔는지 시간이 가는 게 아깝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입학을 한 아이에게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싶었지만 벌써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다는 아이 말에 집에서 보자 하고는 남편과 집에 왔는데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 전화를 받고는 저는 얼어버렸죠. 제 아이가 잃어버린 당신 아이라고요? 네, 저희 아이가 17년 전에 병원에서 바뀌어버렸어요. 그 10년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이후로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이제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잘못하신 거예요. 저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상대가 무슨 말을 했지만 저는 듣지 않고 끊어버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아이의 친부모가 나타나다니 이 무슨 드라마 같은 상황인지. 저는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눈물부터 나버렸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남편을 붙들고 설명을 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남편과 저는 심각해졌고 아이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은혜야, 혹시 이상한 사람이 너를 찾아오진 않았니? 아니요? 왜요? 아니야. 요즘 동네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대. 학원 마치면 집으로 바로 와. 알겠지? 네, 알겠어요. 아이에게 사실대로 말해줄 수 없었어요. 내 자식인데 그 누가 내 아이를 뺏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자식을 보호하는 어미처럼 잔뜩 곤두서 있었어요. 제발 이 일로 누가 찾아오거나 연락 오지 않기를 계속 바랬는데 제 기도가 부족했는지 원하지 않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정말 바라지 않았던 일, 그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제발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 자식이 어미도 모르고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는데 어느 어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를 찾아온 부부는 이미 내 아이가 자신들이 찾는 친자식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를 붙잡고 흐느껴 울던 여자는 저에게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병원에서 미혼모 아이랑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미혼모의 아이를 귀하게 키웠는데 교통사고가 나면서 내 자식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이후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서류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들 아이가 우리 아이라는 증거가 어딨냐고요? 확실해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아이가 내 자식이 확실해요. 여자는 울면서 저에게 서류를 내밀었고 그곳에는 아이의 파양 기록들이 있었어요. 서류 맨 아래에 있는 입양 기록에 저희 부부의 이름이 있었죠. 서류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려왔어요. 주체 없이 덜덜 떨리는 손을 한 손으로 꽉 잡고 있는데 순간 인기척을 느꼈어요. 쳐다보니 아이가 서 있었죠. 친자식을 찾으러 온 두 사람은 결국 아이와 대면하게 됐고 여자는 차마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오열을 했습니다. 은혜야, 은혜야, 내 딸. 내 자식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것도 모르고 나는 남의 자식만 열심히 키우고 있었어. 은혜야, 미안하다. 아이의 친부모는 아이에게 다가가 끌어안고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울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아이도 얼어붙은 채 저를 쳐다보며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는 자신의 친부모를 찾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이는 여전히 제 곁에 있어요. 친자 확인 검사까지 하고서 친부모라는 게 밝혀졌지만 아이는 저와 제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부모님은 저와 남편이라며 우리와 살고 싶다고 했고 친부모도 그걸 인정해 줬어요. 친부모는 저희에게 그동안 자식을 키워줘서 고맙다며 거액의 사례금을 줬어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지원하고 싶다며 제발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돈은 대학과 유학길에 썼어요. 아이가 저희와 함께 살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또 아이를 잃게 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 맘졸였던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아이의 대답을 기다렸는데 밝게 웃으며 저와 살고 싶다고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저는 임신을 했어요. 나이 40 넘어 아이가 생긴 거죠. 주변에서는 다들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고 저희도 임신은 포기하고 있던 터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어 있어요. 첫째 딸은 결혼 후 아이를 셋이나 낳았어요. 둘째를 낳고 박사 학위를 땄는데 일도 하고 육아도 하면서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손자, 손녀들 유치원 등하원을 저와 남편이 도와주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요. 지나온 제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은 내 자식은 지금도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게 저는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두서없는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